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꽤 규모가 큰 무역회사에서 일하다 지금은 독립해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아직 서툰 점이 많아 매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저에게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차마 친구에게도 자세히 털어놓지 못할 기막힌 일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잡념을 떨쳐버리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가끔은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은 모르지만 제 사연에 함께 공감해 주실 것 같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저는 40이 넘도록 미혼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어떻게 나이 먹는지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엄마의 협박과 사정에 못 이겨 맞선을 보게 됐어요. 40이 간 넘은 남자는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건설 자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삼남 일녀의 막내 아들로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며 형제들과 함께 가업을 이을 거라고 했죠. 맞선을 주선하는 분은 남자의 집안이 잘 사는 걸 커다란 자랑처럼 말씀하셨지만 전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집안에 시집 가면 괜히 잘못한 거 없이도 눈치 보며 살 것 같고 남자도 거드름 피우며 절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헌데 막상 만나보니 상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눈에 띄게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해 딱 보기 좋았고 무엇보다 태도가 겸손하고 과장되지 않아 마음이 금방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남을 갖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식 당일 행복한 시작을 위해 신부 대기실을 나서던 제 눈에 호텔 로비 중앙에 커다란 대리석 기둥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검은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품에는 아직 어려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었죠. 헌데 그 여자가 기둥에 어깨를 반쯤 기댄 채 아이의 머리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격하게 울고 있더군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난 모르는 여잔데 하객으로 왔으면 식장에 들어갔을 텐데 왜 저렇게 숨어서 울고 있지? 그것도 애를 데리고.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그 여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 우리 예식을 보러 온 건가? 남 결혼식에 와서 울 일이 뭐지? 엄청 신경 쓰이네. 그런데 그때 예식 도우미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신부님 이쪽이요. 서둘러야 해요. 시간 다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 쪽으로 한 번 더 시선을 던지자 여전히 기둥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급하게 도우미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왜 그러세요, 신부님? 혹시 여기 말고 다른 홀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 단독 홀이에요. 그럼 저희 말고 오늘 다른 예식이 또 있나요? 네, 2시간 텀으로 예식이 하나 더 잡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 아니요. 그게 저기 기둥 뒤에 어떤 여자분이 신부님 저희 지금 시간 없어요. 시작합니다. 제 얘기에 건성으로 답하던 도우미가 급하게 식장 문 앞으로 절 이끌었습니다. 그러자 곧 익숙한 피아노 선율이 울리기 시작했죠. 저는 친정아빠 팔을 붙잡고 식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박수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어요. 단상 위에서는 평생 저와 모든 것을 함께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곧 주례사와 축가가 이어지며 순식간에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는 순서와 패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 있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그 여자 얘기를 꺼낼까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혹시 제가 남편을 의심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결혼 첫날부터 즐거워야 할 신혼여행을 앞두고 분위기 망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자를 잊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세심한 배려 덕에 여행은 정말 즐거웠고 그 여자 생각도 점점 옅어졌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자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여자 일은 그만 잊자.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의 순간들을 결혼식 날 잠깐 본 여자 하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아. 만약 내가 걱정하는 대로 그 여자가 기범 씨랑 관계 있는 여자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잖아.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기운 빼지 말자. 전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인천공항에 내려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을 찾아갔어요. 시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는 강남에서 멀지 않은 깨끗한 24평 신축이었습니다. 둘이 살기에 부족함 없이 딱 좋은 크기에 가구며 가전이며 시댁에서 새 것으로 다 들여놓아 주셔서 저는 정말 옷가방 하나 들고 시집 온 기분이었죠. 남편은 술자리도 거의 없고 회식이 있으면 미리 문자를 보내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경씨,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거래처랑 저녁 약속 잡혔어. 저녁 거르지 말고 혼자라도 꼭 제대로 챙겨 먹어. 이런 생활과 대화가 일상이 되니 결혼식 날 기둥 뒤에서 울던 여자는 이미 까맣게 잊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너무도 평범하고 다정한 신혼의 신랑 그 자체였거든요. 매일 어딜 가면 간다고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저녁도 가능한 저와 같이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가오던 어느 날 퇴근하고 잠깐 친정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밑반찬 가지러 오라고 하셔서 가봤더니 커다란 보자기에 반찬통을 한가득씩 놓으셨더라고요. 반찬통이 무거워 택시를 타고 단지 입구에 내렸을 때가 7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진 걸 확인하자 마음이 급하더군요. 얼른 가서 엄마표 반찬으로 저녁상을 차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지 입구에서 내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맞은편에서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얼굴을 자세히 확인하는 순간 전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바로 결혼식장 기둥 뒤에서 울던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한 번에 쿵 발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반찬통이 무겁다는 생각도 있고 그대로 몸을 돌려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쪽으로 걸어가 통을 비우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빈통을 들고 단지 안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냥 사람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 그날 정말 잠깐 본 것뿐인데. 그러면서도 발길은 저절로 그 여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양손으로 끌어안다시피 들고 거리를 두고 천천히 뒤따라갔죠. 여자는 우리 동이 아닌 단지 안쪽의 다른 동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바로 옆 동이었어요. 진짜 저 여자가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여자를 계속 뒤쫓으려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단지 입구 쪽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색 세단, 저희 남편의 차였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남편이 퇴근했다는 사실에 반가운 마음이 드는 스스로가 신기했죠. 그런데 남편 차가 저희 동 지하 주차장 입구를 그대로 지나치더니 옆동 지상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생각했어요. 아니 기범 씨가 왜 저기 서지?
우리 차는 항상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는데? 남편이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이 화단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간신히 끌어안고 얼른 출입문 옆으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옆 동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자기 집 들어가듯 자연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전 그제야 반찬통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서 반찬통을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다행히 유리문이 닫히기 전에 저도 안으로 따라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며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 이미 안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고 하던 남편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절 보더니 깜짝 놀라서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죠. 진경 씨!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결혼식장 기둥 뒤에서 울던 그 여자도 함께 타고 있었죠.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돌아온 여자와 기가 막힌 순간에 마주친 거예요.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다스린 뒤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왜 이걸 타고 있어? 어딜 가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기범씨 발뺌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이랑 이 여자 모르는 사이 아니지? 뭐? 그게 사실은 얘기는 집에 가서 하고 당장 내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그대로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옷자락이 잡히지도 않을 정도였죠.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놀라운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진경씨,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진정하세요.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절 부르자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당신 우리 결혼식장에 와서 울던 그 여자 맞죠? 네? 아니 그게... 제가 앙칼지게 묻자 여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닫히더니 미리 눌러놓은 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변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기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고... 그러더니 제 어깨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계속 변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바깥에서 기다리던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파트 복도에 삐쩍 마른 남자 하나가 어린아이를 안고 마치 엘리베이터가 열리길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하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살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잠시 놀라서 멈칫하자 그 남자가 절 보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기범미 친구 윤석중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놀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남편이 어리 빠진 제 손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이끌자 여자도 뒤를 따라 내리더군요. 어느새 남편의 손에는 제가 들고 온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신혼집 옆동 아파트 복도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정체 모를 남녀 4사람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아이를 안고 있던 남자가 다시 힘없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경씨,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결혼식에 못 갔습니다. 그래도 기범이한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네요. 그래도 기범이한테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네요. 결혼 사진도 봤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결혼식 사진을 많이 찍어다 줬거든요. 좋은 자리에서 결혼 축하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인사하게 된 게 참 아쉽네요. 네? 집사람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힌 채 남자의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죠. 자신을 남편의 친구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언뜻 봐도
환자라는 게 확실히 표가 날 만큼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말랐더라고요. 여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런 남자에게서 아이를 건네받으며 말했어요. 여보, 쓰레기 버리고 금방 온다니까 왜 나와 있어?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해서. 당신 들어오면 애랑 셋이 산책이나 할까 했지. 안 돼. 해 떨어지면 바람이 쌀쌀하단 말이야. 그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몰라? 벌써 얼굴이 창백하잖아. 안 되겠다. 얼른 들어가서 누워. 그러자 남자가 아쉬운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경 씨,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남편이 그런 남자의 말을 막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오늘만 날이냐? 내가 보기에도 너 컨디션 안 좋아 보여. 우리는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조용하게 속삭였죠. 진경 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반찬통을 든 채 앞장서더라고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런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하던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여는 걸 지켜봤어요.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해야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빨리 말해줘. 아까 그 석정 씨라는 사람이 기범 씨 친구라는 거야? 그 여잔 부인이고? 제가 진지하게 묻는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맞아. 석정이는 나랑 고등학생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야. 고3 때 한국에서 대학을 가는 대신 유학을 갔다가 몇 년 전에 돌아왔는데 결혼하고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췌장암이란 판정을 받았어. 발견했을 때 이미 4기라고 하더라. 뭐? 암이라고? 그래. 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연이어 닥치는지. 사실 석중이가 유학 갔다가 귀국하게 된 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이야. 외아들이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 형제도 없는 애라 의지할 데가 나밖에 없어서 내가 장례 절차도 도맡고 석중이랑 상주도 같이 섰어. 부모님이 한꺼번에? 어. 그래도 얼마 뒤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상처 극복하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신혼집을 이 단지로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렸어. 친구가 살아있을 때 가까이서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남편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여자분이 그날 우리 결혼식에서 온 건... 석중이가 아픈 와중에도 내 결혼식에는 꼭 와야 한다고 약도 열심히 먹고 컨디션 조절했는데 막상 그날 당일이 되니까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 그래서 결혼식에 자기 부인을 대신 보내면서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나봐. 재수씨가 대신 식장에 왔다가 자기 남편 생각이 나서 엄청 울었다더라. 그 얘기 듣고 나도 한참 울었어. 남편의 말을 듣는 제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동안 얼마든지 말할 기회 많았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는데. 조만간 말을 꺼낼 생각이긴 했는데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여지더라. 신혼인데 옆동에 죽어가는 친구 있어서 챙겨줘야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솔직히 형제도 아니고 남 챙기는 일인데. 부담은 무슨. 친한 친구면 형제 이상이지. 당신이 석중씨 부모님 상주 노릇까지 자처한 건 두 사람이 형제 이상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나도 알고 있었어야지. 미안해. 정말.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으면 나도 고민 안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전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화가 나긴커녕 오히려 아픈 친구를 옆에 두고 마음 편하게 챙겨주지도 못했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챙겨주자. 아직 아이도 어린데 부인 마음이 말이 아니겠어.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환자식을 사들고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남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는 그 집 2살배기 아이를 봐주기도 했어요.
아이 엄마도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절 언니라고 불렀죠. 알고 보니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리더라고요. 윤정 씨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느라 얼굴이 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결혼식에서 서럽게 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그 친구의 결혼식을 대신 보러 온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러니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픈 환자도, 그 환자를 돌보는 여자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와 이별을 앞둔 아이도 너무나 안쓰러워 어떻게든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여자와 저는 더욱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었고 아이도 저만 보면 두 팔 벌려 안기곤 했죠. 언니, 우리 진수가 언니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어떨 땐 엄마인 저보다 언니를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질투까지 난다니까요. 그런 여자의 말에 제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아무리 엄마보다 내가 좋을까? 그래도 진수 보고 있으면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나도 애 하나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언니라면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하지만 저희가 정을 나누는 사이 야속하게도 석중 씨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야위어 어느 순간부턴 아예 아이를 안아 올릴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를 보내던 밤의 끝자락, 결국 남자의 마지막을 알리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침통한 얼굴로 전화를 받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진경 씨, 석정이가 떠났나 봐. 1시간 전에 내가 옆에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잘 넘길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지? 저는 눈물을 쏟는 남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이 힘을 내야지. 윤정 씨 혼자 정신없을 텐데 우리가 얼른 가서 도와주자.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길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검은 옷을 챙겨 입은 뒤 남편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석정 씨가 부모도 형제도 없어 상주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맡게 됐습니다. 빈소 입구 상주칸에 남편의 이름이 걸렸을 때 전 그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를 챙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자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였거든요. 윤정 씨 정신 차려. 진수를 생각해야지. 언니 저 어떡해요? 우리 진수를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요? 내가 도울게. 기범 씨랑 내가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일단 정신부터 차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여자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고 빈소 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장례 절차는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지만 식당에 음식 추가 주문을 넣고 조문객을 챙기는 건 거의 제가 도맡았죠. 윤정 씨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해서 빈소 일은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계속 빈소를 돌아다니며 까르르 웃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장례 이틀째 새벽이 찾아왔어요. 전 그날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빈소를 지켰고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경 씨,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어. 지금 손님도 없으니까 옆에 가족 휴게실에서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고 와. 손님 뜸할 때 좀 자둬야지. 진수도 아까 재수 씨 친구가 와서 봐준다고 데려갔잖아. 당신도 같이 좀 자야지. 난 상주잖아. 손님 오시면 인사드려야지. 당신만이라도 잠깐 자고 와. 남편의 말에 저는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등받이 의자에 몸을 기대자마자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기라도 하듯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한기가 들어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쉴 생각이었는데 2시간이 넘게 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빈소로 들어서며 남편이 있을 상주석을 향해 말했어요. 기범씨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잤지.
그런데 빈소에는 졸고 있는 상조의 직원 한 분만 계시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잠깐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죠. 하지만 5분, 아니 10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이 어딜 간 거지? 나처럼 잠깐 눈 좀 붙이러 갔나? 아까 휴게실엔 아무도 없었는데. 전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찾아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보이지 않았어요. 1층 흡연 구역에도 없고 화장실에도 없었죠. 저는 발걸음을 옮겨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쪽으로 가봤습니다. 조문객이 뜸할 때 남편이 잠깐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왔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옥상으로 가까이 갈수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인 저는 계단 손잡이에 의지해 한 칸씩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췄죠. 헌데 그곳에 낯익은 뒤태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빈소에서 사라진 저희 남편과 미망인이 된 남편 친구의 아내 윤정 씨였죠. 그러고 보니 윤정 씨도 빈소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이 없어진 생각만 하느라 여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빈소에서 사라진 두 사람이 옥상에서 발견된 것도 모자라 충격적인 모습으로 절 기함하게 했습니다. 상조의 모습을 한 남편과 상복 차림의 미망인이 끌어안은 채 격한 포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남편을 잃고 혼절까지 반복하던 여자가 외간 남자, 그것도 죽은 남편의 친구 가슴팍에 얼굴을 묻은 채 마치 응석을 부리듯 콧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기범씨,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도대체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잠이 없어? 누가 고마워한다고 잠도 안 자고 빈수에 버티고 있는 건데. 누가 보면 자기 부모라도 죽은 줄 알겠어. 오지랖은 진짜. 쉿, 조용히 해. 누가 듣겠어. 알았어. 이제 하루만 더 기다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그치?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발일이니까 진경이 눈치 못 채게 끝까지 잘해야 돼. 알았지? 조심해. 전 그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았으면 비명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는 걸 간신히 손잡이에 의지해 버텼죠.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고 뒷걸음질로 한 칸씩 한 칸씩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렇게 한참 만에 빈소로 돌아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물컵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더군요.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되살아났어요. 죽은 남편의 빈소를 코앞에 두고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남자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던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어안고 단속하던 남편의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진경이 눈치 못 채게 잘해야 해.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절대 티내지 말자. 발인까지 어떻게든 버텨서 그 인간들이 오리발 내밀지 못하도록 진실을 밝혀야 해. 저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온 매무새를 정돈하며 빈소로 돌아왔더군요. 그리고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진경씨 잘 잤어? 여전히 안색이 안 좋네.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고생은 무슨.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근데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너무 찝찝해. 나 잠깐만 집에 가서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올게. 그럴래?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당신 이러고 있는 거 너무 마음 불편했어. 같이 가줄까? 아니야, 당신은 상주잖아. 윤정 씨도 챙겨야 하고. 혼자 택시 타고 금방 다녀올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가서 푹 좀 쉬다가 오후에 와. 어차피 이제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내일 발인만 남았으니까. 하지만 전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챙겨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흐느낌은 쉽게 멈추지 않았죠. 눈물 때문에 앞이 흐려져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차를 잡아탔지만 저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말했어요.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예전에 우연히 회사 동료에게서 실력 좋은 탐정사무소가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동료의 언니가 그 탐정의 도움으로 형부의 외도 증거를 찾아내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받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위치를 확인해 탐정사무소에 도착하자 아직 8시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소 앞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흥신소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제가 조사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직장, 그 외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차례차례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어 사무소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들어가 제가 적은 정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관계 좀 알아봐 주세요.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 전부 다요.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빨리 정확하게만 부탁드려요. 탐정은 제가 내민 휴대폰 속 사진을 확인하더니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기간은요? 가능하면 빨리요. 아니 어떻게든 빠르게 해주세요. 저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서 필요한 정보와 남녀의 사진을 받아 바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의뢰를 마치고 잠깐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빈소로 돌아갔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그 여자가 활개를 치고 좋아할 생각을 하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빈소로 들어서자 남편이 절 보고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푹 쉬다 오라니까. 그때 남편의 곁에서 또 불쌍한 미망인 연기를 하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저는 속이 뒤틀리는 느낌을 억지로 참아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원하게 씻었더니 피곤함도 다 날아간 것 같아. 이제 발인까지 잘 마무리하자. 평생 그렇게 어색한 얼굴로 거짓말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 그 어떤 배우보다 완벽한 연극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인까지 남은 시간 동안 과부가 된 여자를 위로하는 척 등을 쓸어주고 남편의 옆에서 슬픈 얼굴로 조문객들을 챙겼죠. 그렇게 저와 같은 처지에,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원통하게 떠났을 한 남자의 마지막 길을 무사히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지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좋은 친구 역할하며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푹 자라. 탐정한테 연락 올 때까지 딱 그때까지만 이 평화 즐겨. 하지만 탐정에게서 연락을 받기까지 그 며칠은 오히려 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론 평소처럼 출근을 하고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속으론 매 순간 피눈물을 흘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여자가 혼자 아이를 보느라 힘들어한다며 퇴근길에 그 집에 들렀다가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야, 윤정 씨가 너무 안쓰러워. 아직 마음이 다 정리되지도 않았을 텐데 혼자 애까지 보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잠깐 들러서 진수 좀 봐주고 갈게. 전 그 시커먼 속내를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와. 윤정 씨 혼자 밥 먹기 외로울 테니까 아예 저녁도 먹고 와. 난 야근 좀 하다 가야 할 것 같아. 그러고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그래 실컷 만나라. 어차피 더러운 네 얼굴 보면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나한텐 벌집 같은 고통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드디어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하신 건에 대한 결과 나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방문해 주십시오. 전 그날 오후에 외근을 끝내고 바로 퇴근해 곧장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어요. 탐정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입을 열더군요. 저희가 남편분과 그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싹 다 털어왔습니다. 그런데 각오하시고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사모님이 생각하신 것 이상일 겁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며 오싹함을 느낀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두 사람의 불륜을 목격했을 때부터 각오하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탐정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정말 제 상상의 범위를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하루 이틀 만난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질기고도 질긴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분이 군대 가기 전,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동거까지 했던 사이입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닌 남편분이 학교 앞에서 자취하며 여자랑 거의 부부처럼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그 여자가 남편분이 다니는 학교와 호프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었답니다. 같은 시기에 그 대학에 다닌 사람들은 꽤 많이 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탐정의 말에 입을 떡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동거까지 했다고요? 네. 근데 남자 쪽 부모님이 여자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결사반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부모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헤어진 척했고요. 근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 그 후로도 계속 만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헤어진 척 부모님을 속였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 남편분이 유학 갔다가 돌아온 고등학교 절친 윤석중 씨를 만나게 됐고 자기 동거녀였던 여자를 친구에게 소개한 겁니다. 네? 친구한테 자기 여자를요? 아니 도대체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온 거예요. 절친한 친구의 부인이란 명분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 여자를 친구한테 시집 보내고 그 옆에 머물렀던 걸까요? 두 사람의 더러운 관계를 모르고 속아서 살다 떠난 친구는 뭐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외로워하던 친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며 뒤통수 치다니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짓을 벌였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치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결혼식 날 그 여자가 울었던 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슬퍼서 온 거였구나. 죽어가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제 품에 안기던 그 집 아이 진수,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는 흠칫 놀랐어요. 짙은 눈썹, 약간 처진 눈매, 얇은 입술, 그건 분명히 저희 남편을 떠올리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죽은 남자의 아이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말씀이군요.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거 가져다 주시면 남편분 것과 비교해서 결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움직여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쓰던 칫솔을 비닐봉지에 따로 챙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는 길에는 일부러 마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몇 가지 사서 여자의 집으로 향했죠. 제 속내를 알 리가 없는 여자는 뻔뻔한 얼굴로 절 반기며 말했어요. 언니, 피곤할 텐데 뭐하러 오셨어요? 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내가 진수를 며칠 못 봤더니 보고 싶어서 말이야. 아직 안 자는 거 맞지? 나 진수 한 번만 안아보고 갈게. 괜찮지? 그럼요. 진수야, 진경 이모 왔다. 이모가 진수 간식 사오셨네. 저는 반갑게 걸어오는 아이를 두 팔 벌려 끌어안고는 일부러 머리에 코를 비비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차를 가져온다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얼른 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용히 뽑았어요. 다행히 아이는 제가 사온 과자에 정신이 팔려 아픈 것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차를 가져다 주고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진짜 진수 이모 같아요. 전 형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처진데 친언니가 있다면 언니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든든해요. 그 말을 듣다가 하마터면 살해에 걸려 입에 넣은 차를 뱉어낼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강적도 그런 강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더는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아이의 머리만 한 번 더 쓰다듬고 곧장 밖으로 나와 서둘러 약속한 탐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연락을 받았죠. 사모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퇴근하고 아니 점심 때 시간 내서 갈게요. 그러고는 점심도 먹지 않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더라고요. 두꺼운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탐정이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결과를 알려줬어요. 99.99% 일치합니다. 아이는 남편분의 친자가 맞습니다. 전 결국 부끄러움도 있고 탐정 앞에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난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질감이 피어올랐어요. 그럼 석준 씨는 그 사람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자기 아이도 아닌 애를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거야? 부모님 한꺼번에 잃고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친구랑 부인한테 뒤통수만 오지게 맞고 떠난 거잖아. 그날의 충격은 쉽사리 떨쳐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그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도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 수도 없었죠. 저에 대한 배신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라던 사람을 이용하고 배신해놓고 정작 그 친구의 마지막 길에 상주노릇까지 자처할 수 있는지 남편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탐정에게서 받은 모든 자료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봉투에 넣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죠. 잠시 후 남편이 평소처럼 덤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진경씨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까? 밥하기 귀찮으면 그냥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남편이 양복 재킷을 벗으며 다가오자 전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그쪽으로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나 한번 읽어봐. 제 굳은 얼굴을 본 남편이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탐정의 보고서 첫 장을 보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전자 검사지에서 손이 멈췄죠. 전 그런 남편을 향해 팔짱을 낀 채 으르렁거리듯 물었습니다. 당신 눈으로 다 봤지?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둘러댈 생각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말해.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제가 무서운 기세로 소리치자 남편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변명하고 저에게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선택은 역시나 절 놀라게 했습니다.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든 남편이 한숨을 내뱉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그래, 사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더라. 근데 이렇게 당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그래, 진수 내 아들 맞아.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사실 내가 진짜 사랑한 여잔 윤정이야. 이제 석중이도 갔으니까 나도 내 진짜 가족이랑 살고 싶어. 물론 당신한텐 미안하게 생각해. 위자료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전 그 말에 한동안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고 4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다는 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제 예상대로 미안하다고 하긴커녕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듯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기범 씨,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한 줄은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야? 당연히 너무나 잘 알지. 당신한텐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위자료 잘 챙겨주겠다잖아. 근데 어쩌겠어.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아직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석정이도 떠났고 나도 이제 당당하게 진수한테 아빠라고 나서고 싶어. 말도 안 돼. 그렇게 그 여자랑 애틋한 사이였으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어디 도망가서라도 둘이 살지.
왜 나랑 석중 씨를 끌어들인 거야?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고? 그제야 남편은 썩어 빠진 속내를 털어놓더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 나도 윤정이랑 어디든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윤정이가 말리더라. 안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든 아버지 재산 더 차지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눈밖에 나봐. 내 몫을 살뜰하게 챙겨줄 형제가 있겠어? 어떻게든 나 빠지고 남은 재산 차지하려고 난리겠지. 뭐라고? 그럼 아버님 재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거야? 그래. 노인네가 어찌나 꼰대 같은 짓. 고아는 절대로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헤어진 척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자리도 안 주고 재산도 한 푼 안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윤정이가 걸렸어. 부모도 없이 서럽게 자란 애가 나랑 만나느라 허송세월만 보냈는데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고 싶었지. 보상? 그 보상이라는 게 당신 친구한테 시집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고등학교 때 유학 간 석중이가 갑자기 연락해 왔어.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 그동안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은 친구는 나뿐이라면서. 그래서 석중이랑 윤정이가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석중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거든. 타고나길 순한 성격이라 남 의심할 줄도 모르고 좋은 애지. 그걸 알면서 그랬어? 그렇게 좋은 사람한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심한 듯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더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사실 석중이네가 예전부터 알아주는 알부자였어. 물론 우리 부모님처럼 재력가는 아니었지만 건물도 몇이나 있고 상가도 있고 경기도 쪽에 땅도 많다고 들었지.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많은 재산은 당연히 외아들인 석중이한테 갈 거고, 그럼 윤정이가 석중이한테 시집가도 돈 걱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야? 그래서 당신 여자 부자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서 친구를 이용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할 수가 있니? 당신이 석중씨 부모님 상주 노릇까지 자처했다며 그분들한테 죄스럽지도 않았어? 그때 상주 노릇한 건 진심에서 우러난 거였어. 난 정말 석중이가 혼자 외롭게 상주 노릇하는 게 안타깝고 고등학교 때도 그분들이 잘해주신 게 떠올라서 진심으로 나선 거라고. 이번에 석중이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당신이 석중 씨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떻게 뚫린 입이라고 그런 소리를 짓거려?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마지막 가는 길은 잘 준비해서 보내주고 싶었다고. 내 마음 모르겠어? 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네가 저지른 죄를 아니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놓고 무슨 발정난 개도 아니고 그 친구 빈소를 코앞에 두고 둘이서 부둥켜 안기까지 했잖아. 당신들한테 양심이란 게 있긴 해? 마음대로 생각해. 나도 이제 더는 무서울 거 없어. 하늘도 우리가 안타까웠는지 석중이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잖아. 이제 윤정이랑 진수가 석중이 재산도 다 상속받을 거고, 그럼 나도 억지로 부모님 눈치 안 보고 그 재산만으로도 얼마든지 셋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그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외롭게 떠나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친구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가로채 내연녀와 자기 자식과 잘 살아갈 계획이었다니. 그러니 이제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결혼 생활 유지하려던 저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저와 오랫동안 살며 상간녀와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테지만 뜻하지 않게 석중 씨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계획에 변경이 생긴 겁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부모님도 미안한 게 있으시니 섭섭지 않게 위자료 챙겨주실 거야. 어쨌든 내가 윤정이랑 동거까지 하고 중내산에 한 거 다 아시면서도 내가 일하느라 연애 혼기 놓친 것처럼 결혼 추진하신 거니까. 저는 분노가 차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가 막혀 허공에 대고 계속 헛웃음만 토해냈습니다. 그때 어쩌면 시부모님도
여자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많은 저를 모셔가듯 서둘러 결혼시킨 이유가 그거였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헌데 제가 연이은 충격으로 말을 잃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본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받자 휴대폰 너머로 내연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기범씨, 어떡하면 좋아? 전화를 받은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여자의 말을 재촉했어요. 진정하고 말해봐. 진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석중씨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석중씨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다 복지재단에 기부해버렸대. 건물도 땅도 상가도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올 돈은 한 푼도 안 남았다고. 어떻게 기범씨, 나 어떡해? 뭐? 다시 말해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는 석중씨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진수가 자기 애가 아닌 것도 우리 사이도. 그래서 다 정리하고 가버린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싹 다 기부해서 다음 달에 집까지 비워줘야 할 판이야. 변호사한테도 끝까지 말하지 말고 있다가 장례 끝나고 나서 알려주라고 부탁까지 했대. 그 음흉한 인간이 다 알면서 모른 척 우리 뒤통수를 치고 떠난 거라고.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저희 집 거실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더군요. 전 그제야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줄 알았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멋지게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떠난 겁니다. 석중씨 정말 대단하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 버티다 진짜 복수다운 복수를 하고 떠난 거잖아. 제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남편이 갑자기 손을 잡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진경씨,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아까 한 말은 다 진심 아니었어. 나 윤정이랑 당장 정리할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텐 다 비밀로 해주고 이혼도 없던 일로.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웃기지 마. 그 더러운 손 치우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온 다음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동시에 여자를 상간녀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이 모든 일이 소문날까봐 쉬쉬하면서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제안하셨죠. 변호사는 남편과 지루한 소송을 벌이느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현실을 인정하고 신혼집으로 살던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것에 합의하며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섰습니다. 헌데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돼갈 무렵 어느 늦은 오후 회사 앞에서 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살이 쏙 빠져 수척해진 모습에 놀란 저를 향해 전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진경아,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빈손으로 쫓겨났어. 윤정이는 빈털터리가 된 나랑 애까지 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나 지금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겨우 애랑 입에 풀칠하고 살아. 제발 당신이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랑 애를 받아준다고 우리 집에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 어? 진경아,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라. 부탁이야. 어이가 없더군요. 자기 아들이 한 짓에 전말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이 그런 천박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절대 집안에 들일 수 없다며 아이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 역시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유산을 나눠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은근히 좋아했던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평생 갈 줄 알았던 상간녀의 사랑도 남편이 끈떨어진 연이 되자 끊어져 버린 모양이었어요. 죽은 남편의 돈도 내연남의 돈도 다 날아가 버리자 여자가 애까지 버리고 사라진 겁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전 남편이 절 찾아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지경에 이른 거죠. 전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조용히 내밀며 말했어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걸로 진수 과자나 사줘.
어른들 잘못으로 애가 무슨 죄니?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전 여전히 가끔 그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잠에서 벌떡 깨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을 털어놓는 것을 끝으로 그 모든 아픈 기억을 깨끗하게 잊고 새로 시작한 일과 새로 시작된 제 인생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분이 이런 저의 앞날에 다시 그런 끔찍한 시련이 찾아오지 않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